삼성에 9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인도 정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초 인도 정부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며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떠나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72시간의 최후 통첩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삼성이 제시한 단호한 한마디에 인도 전체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3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었으며 최첨단 산업 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삼성과 연관된 인도 협력업체들은 줄도산하는 참혹한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급히 화해,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0년간 구축해온 상호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던 것일까요? 14억 거대 시장을 지닌 인도를 떨게 만든 그 실질적인 위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기업의 진정한 저력을 입증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어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발표한 삼성의 9천억 원의 벌금 부과 선언은 인도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온 기업에게 내려진 전례 없는 제재 조치였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통신 장비 관련 관세 미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72시간 이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에 착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고지했습니다. 저는 뉴델리에서 15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법무 컨설팅을 전담해온 변호사 아빈드 사마르트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 과정에서 마주했던 복잡한 법적 문제들, 특히 관세 분쟁, 노동법 이슈, 정부 정책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모든 영역을 깊이 있게 다뤄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 저에게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삼성 인도법인의 수석 법무팀장인 이준형 이사였습니다. 이준형 이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채 사마르트 선생님, 지금 즉시 와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15분 안에 도착해 주세요. 라며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구르가온에 위치한 삼성 인도법인 본사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차분하고 질서가 정연했던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비상 소집된 상태였으며 각 부서 팀장들은 서둘러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되는 한국어와 영어, 힌디어가 뒤섞인 급박한 대화 소리가 오갔습니다. 12층 대회의실에서는 이미 서울 본사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된 상태였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인도 담당 임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문자 그대로 살얼음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준영 이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이것은 단순한 벌금 부과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며 의도적인 제재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9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내포하는 진정한 무게를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사실은 이 벌금 문제가 삼성이라는 단일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세법, 외국환 관리법,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디지털 인도법까지 모두 확인했으나 이토록 대규모의 제재를 정당화할 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준형 이사에게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한국 재벌대 바시 후이스, 인도 정부, 9천억 원의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으며 이코노믹 타임스는 삼성 제재의 숨은 진실을 연일 특종 보도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전례 없는 충돌, 누가 승리할 것인가 라고 표현했고 인디안 익스프레스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진정한 의도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즉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맥킨지 인도지사는 오후 4시에 긴급 클라이언트 브리핑을 예고했으며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아시아 기업의 인도 진출 리스크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 발간을 서둘렀습니다. 딜로이트와 KPMG까지 모든 주요 컨설팅 회사들이 삼성 사태가 가져올 파급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PwC, 프라이스워터 하우스쿠퍼스는 심지어 다음 주로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전략 재검토라는 긴급 세미나를 잡았습니다. 이준형 이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는 이미 3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들이 인도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기업 활동의 범주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해도 5만 명이 넘었으며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첸나이 인근의 거대한 제조 단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도시와 같았으며 방갈로르의 최첨단 연구개발 R&D 센터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특허가 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인도 청년들이 삼성 입사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저 역시 토지 매입, 환경 인허가,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등 삼성의 인도 진출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삼성의 모습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임원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단순한 제조업체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10,000명이 넘는 인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했습니다. 농촌 지역 의료 지원,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사회 공헌 활동만으로도 인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일부를 대신 해왔던 것입니다. 72시간의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발표된 제재 조치에 대해 목요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자산 압류가 집행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벌금을 수용하고 굴복하거나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정면 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삼성 임직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실감이 복합적으로 읽혔습니다. 한 한국인 임원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현지 직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직장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최신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도인 매니저 니틴은 조심스럽게 솔직히 걱정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으나 그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기술 생태계 전체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건이 불러일으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삼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만이 아닌 인도 전체 경제에 미칠 충격의 규모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일구어낸 진정한 기적의 실체가 드러날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이 두 나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첸나이 인근 삼성 가전 공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 밖으로 집결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삼성 측 요청으로 노사관계 컨설팅을 위해 현장에 머물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질서정연하던 공장 앞마당은 순식간에 시위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인 카말 쿠마르가 확성기를 들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국 본사 직원들과 우리의 처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분노와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삼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이었습니다. 파업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금 불균형 문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직원과 인도인 직원 간의 급여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노조 결성에 대한 제한으로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은연중에 견제한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근무 환경 문제로 장시간 근무와 휴가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승진 기회의 제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15년간 근무한 안한다는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매니저들은 정시에 퇴근하면서 우리에게는 야근을 강요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삼성의 근무 조건은 오히려 인도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인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삼성 직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인도 현지 제조업체들의 평균인 주 54시간보다 6시간이나 적었습니다. 연차 휴가 역시 연간 21일로 현지 기업 평균인 15일보다 많았습니다.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지원, 퇴직금 등 모든 복지 혜택이 현지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노동연구소의 라울 바트라 박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삼성의 조건이 더 좋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하루 스마트폰 5만 대, 가전제품 1만 대 규모의 생산량이 모두 중단되었고 물류 창고에는 출하를 기다리는 제품들이 쌓여갔으며 협력 업체들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도 이해되었지만 삼성 측의 어려움 또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장인 박민재 상무는 한숨을 쉬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도 현지의 복잡한 노동법과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조금씩 쌓여온 오해와 불신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본사의 효율성, 중심 경영 문화와 인도 현지의 관계, 중심 문화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노조 간부 중 한 명인 디팍 씨는 우리는 삼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3일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까지 연대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인근 LG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 삼성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기업의 노동 착취 논란, 글로벌 기업의 이중 기준, 메이드 인 인디아의 그늘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주정부 노동부 장관 무투벨루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돌입했습니다. 무투벨루 장관은 노사 대표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양측 모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타밀나두의 소중한 파트너이지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삼성 측은 글로벌 기준과 현지 법률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양측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민재 상무는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는 삼성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단순한 투쟁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말 쿠마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는 삼성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17일째, 마침내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임금 15% 인상, 연간 휴가 일수 증가,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삼성 측은 현지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이해 연수를 약속했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의 중재로 파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했지만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잔존했습니다. 박민재 상무는 파업 종료 선언식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도 사회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예감은 몇 개월 후 9천억 원 벌금 사태의 배경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파업은 끝났으나 진정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그렇게 악덕한 기업이었을까요? 저는 15년간 이들과 함께 일하며 전혀 다른 측면을 목격해 왔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인도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파트너였죠. 초창기에는 인도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애썼지만 최근의 행보는 마치 진실을 외면한 채 더 큰 요구만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직시하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995년 삼성이 처음 인도에 진출했을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봅시다. 당시 인도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막 시작한 단계였으며 제조업 기반은 취약했고 기술력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해외 이주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인도에 와서 어떠한 변화를 창출했을까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착수한 일은 교육이었습니다. 방갈로르에 설립된 삼성 인도 연구소를 보십시오. 매년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최첨단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연구까지 이들이 배운 기술은 삼성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도 전체 IT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유명 스타트업 CEO인 산토시 베르만은 삼성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직접 고용만 5만 명에 달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간접 고용 효과였습니다. 삼성 주변에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노이대 위치한 선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원래 직원 10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업체는 삼성과의 거래를 시작한 후 현재 1,0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합니다. 선마이크로 CEO인 아누주 메타는 삼성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세계적인 품질 기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핵심 기술까지도 인도 현지에 이전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품질은 한국 본사 제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도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삼성은 첸나이 공장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구축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6개월간 현지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단순히 작업 방법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술의 원리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았던 비샬싱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숨기려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공헌이었습니다.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규모를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농촌 지역 500개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했으며 델리와 뭄바이에 최첨단 의료 장비를 기증하는 등 이러한 활동이 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테크 인스티튜트였습니다. 청년들을 선발하여 6개월간 무료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숙식비는 물론 수료 후 취업까지 보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1기 수료생이자 현재 삼성 첸나이 공장의 팀장인 가우라브 찬드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제가 삼성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첸나이 인근의 스리페룸부두루 지역을 보십시오. 삼성이 진출하기 전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첨단 산업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카페, 쇼핑몰, 병원, 학교 등 모든 인프라가 들어섰습니다. 스리페룸부두루에서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베단트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모범적인 기업이 악덕 기업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왜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특히 성공을 거둔 기업일수록 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도 정치학 교수인 아제이 카푸어 교수는 성공적인 외국 기업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죠.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오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효율 중심 문화가 인도 현지에서는 때로는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파업 사태 역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삼성 같은 기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중국 기업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년간 삼성이 인도에서 달성한 성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제적 기여는 물론 기술 발전, 인재 양성, 사회 발전까지 이 모든 것이 삼성이 만들어낸 인도의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향해 9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30년간 축적된 신뢰와 협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12층 회의실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긴급히 파견된 글로벌 전략실장 전구진 부사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삼성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전구진 부사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법무팀장, 정부관계팀장, 그리고 현지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저까지 모두 같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준형 이사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법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인도 정부의 주장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통신장비 관세 미납이라는 혐의 자체가 모호했습니다. 삼성이 수입한 부품들은 대부분 제조용 원자재였으며 완성된 통신 장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조항을 지적하며 관세법 제12조 3항을 보면 제조용 부품과 완제품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삼성의 의지였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조용히 넘어가거나 아예 인도에서 사업을 철수해버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무팀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으며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철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구진 부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몰아내려는 세력들이죠.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 본사의 방침 역시 명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지시를 내렸으며
법적 대응과 신뢰 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시 법적 대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인도 최고의 법무법인 샤르마 앤 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중재법원 제소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르마 앤 파트너스의 수석 파트너인 프라샨트 파텔은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채널도 가동되었습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은 긴급히 움직였고 서울에서는 외교부가 인도 측과 고위급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강민호 주인도 한국 대사는 인도 외무부를 찾아가 이것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닙니다. 30년간의 협력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상무부 장관 피유시 고얄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기업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뒤에는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삼성의 기업 문화와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택하는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구진 부사장은 제게 우리가 왜 30년간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원칙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진정한 저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모든 자료와 증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인도 진출 과정에서의 모든 허가 서류, 세금 납부 내역, 고용 창출 실적, 사회 공헌 활동 기록까지 망라되었습니다. 이준영 이사는 수십 건의 파일을 가리키며 이 모든 자료를 보십시오. 삼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법을 준수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의 세무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은 인도 정부에 약 2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외국 기업들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홍성진 상무는 분개하며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히려 법적 의무보다 더 많이 기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국제 여론도 삼성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의 자의적 제재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 우려를 분석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삼성 제재는 통상법 위반 소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주요 외국 기업들이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진출 미국 기업 협의회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삼성 사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삼성이지만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72시간의 마감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지만 삼성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구진 부사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벌금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72시간 마감 1분 전, 삼성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의 부당한 제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과연 삼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삼성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 상황은 마치 누군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둔 시나리오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삼성의 성명서 발표 불과 18시간 만에 인도 상무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2.0 정책을 정역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외국 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현지 이전과 인도 기업과의 강제 합작을 의무화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유시 고얄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는 더 이상 단순한 제조 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교묘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삼성의 반발을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된 대응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베이징에서 믿기 힘든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샤오미 인도 법인이 인도 내에 대규모 제조단지 건설을 정역 발표한 것입니다. 투자 규모만 30억 달러였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위치였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바로 옆 부지였습니다. 샤오미 인도 법인 CEO 라짓 아로라는 화색이 도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인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기업들과의 상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이 30년간 해왔던 일을 그대로 따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급히 샤오미의 인도 진출 과정을 조사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첸나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삼성 벌금 사태가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말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화웨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인도 정부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인도 통신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화웨이 인도 법인장 왕지아는 5G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숨겨진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인도 정치권과 긴밀한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뉴델리의 한 고급 호텔에서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인도 상무부 차관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 견제 방안과 중국 기업 특혜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상당한 규모의 개발 차관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화였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더욱 교묘했던 것은 현지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인도 언론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 독점 문제를 연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30년간 인도에서 이익만 빼갔다.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착취, 인도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논조와 똑같은 표현들이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지 노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노동자 조직들이 중국 기업들의 제안에 호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첸나이 지역 노동조합 위원장자야 카르틱은 기자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30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에 대한 배신감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첸나이 산업단지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난 삼성 직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차 엔지니어인 비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요즘 중국 기업 스카우터들이 공공연하게 접근해 옵니다. 현재 급여의 1.5배를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니티는 처음에는 단순한 헤드헌팅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레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들은 우리 기술진들의 리스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세세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니티는 소름 끼친다는 표정으로 심지어 우리 가족 상황까지 알고 접근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부모님 병원비 문제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재 스카우팅이 아니라 삼성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빼가려는 계획된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차원의 이중 기준이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2.0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서 중국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형 이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것은 명백한 기술 탈취입니다. 30년간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을 넘기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격분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샤오미는 기술 협력기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핵심 기술 공개 없이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화웨이는 아예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계자는 씁쓸하게 중국 기업들은 돈만 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술과 영혼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의 배경에는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 견제와 중국 기업 특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델리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비크람 마로트라 교수는 냉정하게 인도와 중국의 무역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30년 우정보다 강력했던 것이죠. 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협력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회유 공작이 이들에게까지 뻗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1차 협력업체 CEO인 하르쉬 탈와르는 고민에 찬 표정으로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제안했습니다. 삼성과의 계약이 끝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자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기존보다 20% 높은 단가, 5년 장기 계약 보장, 심지어 중국 내수시장 진출까지 돕겠다는 약속까지. 하지만 탈와르 CEO는 한숨을 쉬며 조건을 자세히 보니 함정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삼성과 30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기술을 그들에게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들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0년간 인도에서 구축해온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기술력, 인력, 심지어 협력업체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 업계 세미나에서 분노를 담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저 열매만 따가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동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인도 직원들을 최고 수준으로 교육하고 현지 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함께 발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미끼로 내세워 기존 질서를 교묘하게 흔든 다음 주도권을 장악한 후에는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데이비드 리는 중국 기업들과 손잡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까지 모두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 철수 시 대체 방안 마련 완료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을 언론에 했으며 중국 기업들이 모든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거대한 경제 패권 전쟁이 인도라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인 충돌 대신 현지 정부와 언론, 심지어 노동자들까지 이용하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성장해온 진정한 파트너를 버리고 당장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상대를 택한 인도.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말입니다. 파업의 여파와 삼성 벌금 사태가 터진 지 한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첨단 산업의 메카였던 첸나이, 스리페룸부두르 지역에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그 지역을 오가며 삼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에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했습니다. 평소 활기가 넘치던 산업, 단지 주변이 점차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교통량의 변화였습니다. 오전 휴무시면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던 도로가 한적해졌고 평소 1시간 걸리던 구간을 30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베단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요즘 출근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매출이 70%나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삼성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협력업체,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1차 협력 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의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이들의 생산 라인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납품하는 테크노플렉스의 CEO 순일 매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루아침에 주문량이 60%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1차 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부품의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이었습니다. 나사와 볼트를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패스너스의 대표 프리아레디는 1차 업체가 주문을 안 주니 우리는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직원을 벌써 7~9명이나 내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타격은 곧 지역 경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어려워지자 그 직원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의 상권이 가장 먼저 위축을 체감했습니다. 평소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식당가는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인도 전통음식점 사장 레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절반밖에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장사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 프레스티지 그룹의 마케팅 담당자는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분들도 장음을 납부하지 못해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값도 급락하기 시작하여
평소 평방미터당 8만 루피 하던 아파트가 6만 루피로 떨어졌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대출 연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관련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ICICI 은행 첸나이 지점장은 비공식적으로 대출 승인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삼성 관련 업체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고용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실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첫 달에만 약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삼성과 연관된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인 산재희 씨는 식당 직원, 경비원, 청소부까지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단지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시설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의 자녀가 많이 다니던 국제학교들의 전학 신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라이 국제학교의 교장 사라 토마스는 한 달 사이에 전학 신청이 3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지원하던 지역병원의 운영비가 끊기면서 일부 진료과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다른 도시로 이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에서 10년간 근무한 시니어 엔지니어 아루는 방갈로르나 하이데라바드로 이직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 미래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리페룸부드루 지역구 의원 카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 상공회의소 회장 아디샤 바르마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 경영대학원의 가우타마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첸나이 지역만 직간접적으로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우타마 교수는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생태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차 협력업체 150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물류, 금융, 서비스업까지 더하면 그 영향권은 첸나이 전체에 미쳤습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마에쉬 싱은 한국 기업이 철수하지 않아도 불신과 불안이 경제 전체를 마비시켜 인도가 스스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었으며 타밀나두 주 정부가 유치하려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보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평소 불야성을 이루던 스리페룸부드루 산업단지가 한산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야근하는 회사들이 줄어들면서 밤에도 불이 켜진 건물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사 산재희 씨는 씁쓸하게 정말 유령 도시 같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을 떠받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의 중심축이었고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무수히 많은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9천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몰아내려 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지역 전체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벌금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남짓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첨예했던 대립 국면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삼성 인도법인에서 특별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서울 본사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전구진 부사장의 표정에서는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사에 최종 방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벌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되 근본적인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은 삼성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노조와의 전면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경직되었던 노사 간의 벽을 허물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인사 담당 송현우 상무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오해와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임원진과 노조 대표들 간의 첫 공식 대화가 중립적인 공간인 첸나이 상공회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송현우 상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에 노조 측도 놀랐습니다. 평소 한국 기업 임원들이 보여주던 딱딱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노조위원장 카말 쿠마르는 저희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근본적인 해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합의된 것은 근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야근 시간 단축, 휴게 공간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 채널 확대였습니다. 송현우 상무는 매월 노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지 확대도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그리고 장기 근속제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전구진 부사장은 진심을 담아 우리는 여러분을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재개 및 확대였습니다. 삼성이 자랑하던 기술 교육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담당 상무는 매년 500명의 직원에게 최신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본사 연수 기회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변화에 타밀나두 주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주정부 산업부 장관 무투 벨루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삼성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인프라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삼성의 대응 또한 구체적이었습니다. R&D 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이사는 방갈로르 연구소에 추가 투자를 지원합니다. 인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기술, 인턴십 프로그램도 재개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매년 2,000명의 대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개월 인턴십 이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대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려는 의지. 전구진 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쉬운 길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남아서 다시 시작하는 길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노사합의 발표 이후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안 한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관리자들이 우리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통 시스템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현장에서 나온 개선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발주량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품업체 CEO 순일 매노는 안도하며 3개월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를 다시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직장인들이 다시 식당과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삼성이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공헌 팀장은 삼성 드림 클래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어 농촌지역 무료 건강검진 확대, 최신 의료 장비 기증,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전구진 부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현지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도전, 진정한 상생의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기업 등 이전의 비판적 논조와는 완전히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노사합의 체결식이 열렸고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말 쿠마르 노조위원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삼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현우 상무도 진심 어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쉬운 선택 대신 옳은 선택을 하는 것,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노조 간의 역사적 합의가 체결된 지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경제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외국 기업 철수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연구였습니다. 만약 삼성, LG, 현대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기로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 철수는 단순히 몇 개 공장이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전체 제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직접 고용 15만 명, 간접 고용 80만 명, 총 9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손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생태계의 붕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0년간 인도에서 구축한 기술 네트워크는 가히 거대했습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방갈로르 R&D 센터에서 연간 5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라딘 메타 박사는 인도의 기술 발전이 최소 10년은 뒤처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R&D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 인도 IT 기업들에게 전수되었는지 봐왔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테크마인드라의 CEO 아닐 아가르왈은 삼성에서 배운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공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면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삼성테크 인스티튜트 같은 교육 시스템은 정부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청년들이 6개월 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프로그램 1기 수료생인 아르주는 제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삼성에서 팀장까지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위 하락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인도의 제조업 네트워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인도는 다시 저품질 제조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회 인프라 공백도 심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원하던 병원, 학교, 문화시설들이 운영난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첸나이 지역만 해도 삼성이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연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사태만으로도 다른 외국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소니,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까지 모두 혹시 우리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계속 인도에 남아있을 때의 미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새로운 10년 계획을 보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추가 투자 100억 달러, 신규 고용 10만 명, R&D 센터 추가 설립 계획. 삼성 부사장은 우리는 인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G도 가전 분야 R&D 센터 확장, 인도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현지 협력업체 기술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비슷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욱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배터리 연구소 설립, 인도를 글로벌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면 인도는 정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교 라메시 교수는 희망적으로 한국 기업들과 함께라면 인도도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반응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공대생 비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의 제안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프리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타밀나두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카루나니디 주지사는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며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인도와 한국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났다면 인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미래 발전의 가능성 자체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원칙 있는 대응과 인도 사회의 성숙한 반성이 만나면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한 인도 언론인은 칼럼에서 그들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온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역사의 무게,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인도는 이제 그 진실을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힘이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낸 원칙,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책임감. 인도는 자신이 잃을 뻔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저력과 품격,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